좋은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져서 그 작가의 일상과 내면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에세이를 일부러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가는 그 반대로 소설가인데 우연히 에세이를 먼저 접하게 됐고, 이 작가의 소설은 어떨까 궁금해져서 찾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진 경우입니다. 바로 소설가 부희령 작가님인데요. 예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부희령 작가님의 수필집 우정 에세이 들려드립니다. 부희령 작가님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인도에 체류하면서 명상과 불교를 공부했고, 한국에 돌아와 경기도 가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지난 2001년 단편소설 어떤 갯날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지금은 소설 작업과 외국의 좋은 책을 번역해 소개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책 무정 에세이는 부희령 작가님이 지난 5년간 두 종류의 일간지에 연재했던 칼럼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제목은 무정이지만 인간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아주 하찮고 작은 것들에 대해 작가의 시선엔 유정함이 넘쳐나는데요. 머리말에 담긴 몇 문장 들려드릴게요. 무엇을 써야 할지 궁리하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을 향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 눈앞에 펼쳐진 4차선 도로 위로 온갖 사건과 장면들이 질주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작 나에 불과해서 서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기도 하고, 희로애락, 오욕칠정이 요동칠 때마다 보이는 광경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도 내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멀리, 더 세밀히 보려 애쓴다. 너무 빛나는 말들은 버리고 담담하지만 애틋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쓴 문장들. 책에 실린 100편 가까운 글 중에서 오늘은 6편 골라서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무해시. 갈림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망설인다. 한쪽은 산으로 이어지는 호젓한 오솔길이고, 다른 쪽은 자동차가 오고 가는 2차선 도로 옆 도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걷는 것은 산책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 꺼려지고, 호젓함을 누리며 걸을 수 있는 길에서는 이따금 나타나는 한두 사람의 그림자에 긴장하고 겁을 먹게 된다. 깜깜한 밤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도 아니고 훤한 대낮임에도. 주황색 등산 점퍼를 입은 아주머니 한 사람이 오솔길로 접어든다. 나도 그 뒤를 따른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다. 좌석버스에 올라타서 빈자리가 있나 둘러볼 때, 기차역이나 병원 대기실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할머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확률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할머니와 봉고차라는 주제로 변주를 거듭하는 도시 괴담들이 있다. 친구의 친구가 겪은 일이래 라든가, 혹은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버스 안에서 할머니와 시비 끝에 함께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이 봉고차에 끌려갈 뻔했다거나,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 감사 표시로 건네받은 건강음료를 마셨다가 정신을 잃고 봉고차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들. 나도 경계심이 지나친 사람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반전이랍시고 할머니까지 등장시켜 이 세상 누구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괴담들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
지혜나 지식 혹은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 부른다. 보시는 결국 공덕을 쌓고 복을 짓는 일이니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재산도 없고 지혜나 지식도 없고 내세울 재능도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수 없는 걸까? 무의시가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른 이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베품이다. 감정은 전염되기 쉬워서 화가 난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즐거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들 설명하기를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라도 건네는 것을 무의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저 아주머니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그냥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시를 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내 옆자리에 앉아주었던 모든 할머니들처럼 존재 자체가 보시다. 가장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보시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받는 일이다. 보답받을 마음이 없으니 보답할 부담이 없고 베푼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이 없는 베품.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는 보시다. 저만치 6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폴짝폴짝 뛰어온다. 젊은 여자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뒤를 따라온다. 엄마 생일이라고 저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여자가 묻자 사내아이의 엄마가 분명해 보이는 오른쪽 여자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쟤는 나밖에 몰라. 쟤네 아빠는 쟤밖에 모르고.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둔 엄마인 내가 그들을 지나치며 혼자 웃는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웃음이 나온다. 나도 언젠가는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주는 할머니가 될 거라서 마침내 겨울이 가고 보답하지 않아도 되는 다정한 선물, 봄이 오고 있으니까. 사랑 발굴단. 누가 볼까봐 문 닫아 걸고 먹는다는 가을 아욱국을 끓이려고 아욱을 손질하는 중이었다. 줄기와 잎사귀 사이에 연한 보랏빛 작은 꽃봉오리가 숨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 순간 아름다움은 발견하는 것이라는 어디선가 읽은 구절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처음으로 열무나 아욱, 배추나 쑥갓의 옷자란 줄기 끝에 작고 소박하고 희미한 꽃들이 피는 것을 보았다. 장미나 백합 같은 꽃들 옆에 갖다 놓으면 설마 꽃인 줄도 모를 꽃들. 줄기와 잎사귀들이 일찌감치 뽑히고 꺾이는 바람에 봉오리가 맺히고 꽃잎이 열릴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꽃들. 게으름 덕분에 그 꽃들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 꽃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사랑 발굴단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어릿광대 같은 호칭이잖아요. 이따금 그렇게 그를 놀리곤 했지만 그가 조곤조곤 진지하게 하는 말에는 솔깃한 면이 있었다. 추한 것을, 무례한 것을, 염치 없는 것을 매력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매력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욕을 퍼붓고 눈앞에서 혐오를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차이를 만들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니 잘 드러나지 않는 곱고 순한 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자극적인 매력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매력 하나가 사라지고 반짝이는 예쁨 하나를 얻을 때마다 묻혀있는 예쁨 하나를 잃어요. 매력은 발굴하는 사람의 몫이어야 하거든요. 강요하고 발산하는 매력은 오염되고 말아요.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아니, 그런 대가가 아니고요. 모두 망가져버리는 거 말이에요. 한참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문득 납득했다. 사랑을 찾아내는 일은 보이지 않는 매력을 찾아내는 일이로구나. 그때 마침 우리는 퇴락해가는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중심가였지만 서울이 광기에 가까운 속도로 팽창하여 여러 개의 중심으로 분열하고 난 뒤 오랫동안 한적하게 남아있던 동네였다. 방치된 건물과 도로들은 시간의 힘에 의해 모서리가 닳고 표면이 허름해져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저 집 예쁘지 않아요? 인간의 아기들은 태어날 때 이름도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밑그림 위에 슬쩍 얹혀있는 하품 같은 운명으로 세상에 나와요. 사물들도 다르지 않아요. 새로 지은 건물, 새로 닦은 도로, 그것들로 이루어진 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반듯반듯하고 번쩍번쩍할 때는 아직 제대로가 아니에요. 죽음이, 종말이, 끝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아가 온전한 자기 자신에 다다를 때, 그래서 끝이 보이는 시점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죠.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한 빛으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야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저기 보이는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집을 하나 얻는 것은 신드바드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운 좋게 서너 평짜리 양탄자 위에 올라탈 수 있으면 세상을 향해 모험이라도 떠나게요. 사랑을 발굴하러. 물론 아름다움은 발견하는 것이다. 수줍고 여린 꽃들을 알아보게 된 뒤부터 나는 일부러 텃밭 한 귀퉁이에 열무나 배추 몇 포기, 쑥갓 한두 줄기를 남겨놓곤 했다. 어느 날 기척 없이 피어난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 조심스레 아끼며 바라보고 싶어서. 사랑발굴단은 그저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까. 허름함과 한적함조차 매력으로 반짝이게 만드는 시대라 해도, 그래서 매력이 너무 흔하게 넘쳐 흐르는 곳이라 해도 사랑을 발굴하려는 이의 자리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어느 날 그가 숨어있는 우리의 무심한 사랑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낯선 이들의 집. 전세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녔다. 몇 번이나 해본 일이지만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낯선 사람으로 불쑥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다가 곧 나가야 하는 사람들과 새를 살 집을 둘러보러 온 사람은 서로 비슷한 처지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볼 일 없을 사람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부엌이며 화장실 같은 사적인 공간들을 속속들이 보여주면서도 서로 대면대면할 뿐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 집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라고 하던 광고 카피가 떠오른다.
집을 구경하다 보면 그 광고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관심도 호감도 없던 사람들에 대해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것들을 알아버리고 만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던 허름한 아파트가 기억난다. 집을 지키던 할머니는 거실에 펴놓은 이불에서 막 일어난 눈치였다. 식구가 많아서 거실을 방처럼 쓰는 것 같았다. 무심코 문을 열어본 좁은 방바닥에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의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나에게 그 소설은 크고 작은 온갖 폭력에 관한 이야기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 방의 주인은 누구일까? 소설 속 주인공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10대의 청소년이었을까? 1층이었지만 뜻밖의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던 산동네 연립주택 거실에서는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꼬마에게 점심을 먹이는 장면과 맞닥뜨렸다. 기껏해야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내 눈에는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엄마를 보면서 의아했다. 결혼을 왜 그렇게 일찍 했을까? 아이들은 왜 벌써 올망졸망 셋이나 낳았을까? 젊은 엄마는 낯선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보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말거나 오직 새 아이들 입에 밥을 넣어주는 일에만 열중했다. 살아가는 일은 사물과 공간에 마모와 쇠락의 흔적을 남긴다. 낡은 벽지의 얼룩 같은 속사정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고 지붕 밑에 잠자리를 펴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쓸쓸한 일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남긴 흔적들이 그저 지워야 할 더러움이나 갱신해야 할 허름함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일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집안에서 소설책을 읽거나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기의 살냄새, 생선 비린내, 발바닥에 달라붙는 바발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애틋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인가 보다. 당신의 플란넬 셔츠. 외출하려고 옷을 갈아입다가 낯선 향기에 잠시 멈칫한다. 한쪽 소매만 꿰고 있는 셔츠 자락에 코를 대어본다. 아니, 낯설지는 않다. 낯설지 않은데 오랜만이다. 이걸 무슨 냄새라고 해야 하나. 낡은 플란넬 셔츠에 얼굴을 묻는다. 오래전부터 섬유유연제는 쓰지 않고 있으니 화학적 향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 하루 종일 볕에 달궈져 바삭하고 푹신해진 목화솜 이불깃에서 나던 냄새가 코끝에 느껴진다. 잘 마른 빨래를 빨랫줄에서 걷자마자 맡을 수 있던 바로 그 냄새. 얼마 만에 맡아보는 냄새인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햇빛과 바람의 냄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고 바람이 드나드는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수 있어 경험하게 되는 작은 감동이다. 그것 말고도 이사와서 며칠 동안 아침마다 붉고 푸른 나무들이 흩어져 있는 공원과 장난감 같은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는 주차장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며 확연히 달라진 시야의 차이를 누렸다. 얼마 전까지 나는 서울 강북에 있는 빌라 거주자였다. 친구 하나는 내가 미련 곰탱이라서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평을 했지만 나로서는 나쁘지 않은 집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집이었다는 것이다.
고만고만한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확 트인 거실에 마음이 끌렸다. 조선시대 왕후의 능이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창문을 열면 제법 숲다운 숲이 보였고 1층이기 때문에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도 좋았다. 그러나 어느 집이든 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불편들이 예상보다 좀 많았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뒷마당에서는 쥐와 벌레가 출몰했고 하루 종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벌써 오래전에 집장사가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라 어떤 해결책을 적용해도 물이 새는 것을 완전히 잡을 수 없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토록 꺼리던 전세 대출도 받았다. 물론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이들은 대체로 어디에서도 빚을 얻지 못하고 또한 어디에서도 빚을 내지 못하는 한 늘 가난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보니 그런 흐름이나 이치 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다. 썩어가는 마루와 곰팡이가 번져가는 벽에 시달렸으나 그런 불편들이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껏 몰랐던 삶을 슬쩍 엿보기도 했고 몇몇 사람과는 짧지만 실속 있는 교류를 나누기도 했다. 어쨌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복합적이고 미세한 불편이나 그것에서 비롯된 경험들을 가난이나 거지라는 말로 납작하게 규정할 자격은 없다.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칠 자격도 목적이 모호한 동정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도 없다. 햇빛과 바람의 냄새가 밴 푸른색 플란넬 셔츠의 단추를 잠근다. 유효기간은 있으나 한동안 나는 이 냄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쁘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이사 오던 날 짐이 다 빠진 빈집 벽들을 둘러보며 일그러지던 다음번 세입자의 얼굴이 이따금 떠오른다. 그가 입을 셔츠에서 날 냄새를 상상한다. 다른 사람을 가난뱅이나 거지라고 멸시할 힘이 있다면 우선 햇빛과 바람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스스로 애써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 당신이라면 나는 굳이 이유를 말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기도 한 나의 어머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을 유난히 불안해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 몰래 뒤를 따르기도 했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옷장에 걸려있는 어머니 옷에 코를 대고 냄새라도 맡아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었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고 사랑을 받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6이나 되는 딸을 돌보면서 살림을 하느라 늘 지쳐있던 어머니는 집에 온 손님이나 친척들에게 나를 칭찬하곤 했다. 쟤는 집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늘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로 지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내가 심한 독감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출근하고 언니와 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갔으므로 어머니와 내가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것도 좋았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좋아서 상위에 배추된장국과 꽁치조림이 올라와 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된장국을 떠먹고 있던 어머니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돌같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느껴보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행복했던 기억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다.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도 했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도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기도 했다. 그것은 아픈 경험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 친구, 애인,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나의 아들을 떠올려 본다. 사랑은 기대하는 만큼 되돌려받는 게 아니며 주는 만큼 오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많이 사랑할수록 진공청소기처럼 점점 더 사랑을 빨아들이고자 해서 결핍감이 더 커지는지도 모른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던 리 호이나키는 사람은 반드시 홀로 행동한다. 그것이 필연이고 궁극이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 라고 말했다. 홀로 행동하는 것이 필연이고 궁극이라는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비바람 몰아치는 들판을 홀로 걸어가듯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사랑 같은 건 하지 말고 나 혼자 나를 잘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리 호이나키는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살아오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 애인과 친구를 위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본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일일까, 내가 원했던 일일까. 그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대가로 나는 무엇인가를 돌려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낙화유수. 어디 갈 일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아버지 운전하게 하시지 말고. 어머니와 일상적 통화를 하고 끊기 전에 내가 인사말처럼 늘 하는 말이다. 물론 어머니는 멀리 갈 일이 있거나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야 할 때만 나를 부른다. 나도 그런 줄 이미 알고 있고 어머니도 내가 알고 있음을 안다. 어디 갈 일 있으면 꼭 나를 부르라는 말은 왠지 미안해서 하는 당부이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말이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 있었다. 그날따라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병원에 가기 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머니는 그 집 순댓국이 맛있어서 오래전부터 나에게 꼭 사주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비도 오는데 아버지가 운전 안 하셔도 되니까 넷째 딸이 오기를 잘하지 않았느냐고 생색을 냈다. 그러자 어머니가 복잡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네 아빠 운전시켜서 바로 요 앞 세탁소 갔다 왔어. 이불 빨래 맡기려고. 그런데 네 아빠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우리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저 집에 가서 순댓국 먹고 가자고. 아침으로 과일과 빵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온 길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조금 놀라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무덤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짐짓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어머나, 우리 아빠가 이제는 아침 먹은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마주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래, 지금 네 옆에 앉아있는 저 모자 쓴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가 당황해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 네 아빠가 농담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알아요. 알아요, 엄마. 순댓국을 먹으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의 아버지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다. 고만고만한 나이의 어린 딸들이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출근하는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해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고개를 끄덕인 적 없던 아버지. 길을 걸을 때도 딸들이 손을 잡거나 매달리면 질색하며 뿌리치던 아버지. 둘러앉은 저녁밥상 앞에서 1년에 한두 번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네가 지금 몇 학년이지? 라고 묻던 아버지. 내가 자랄 때와 달리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살갑게 군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놀아주고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 정도는 해줘야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말을 듣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옛날의 아버지들은 대개 근엄하다 못해 무뚝뚝했고 심지어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다. 어렸을 때 집 근처 골목 어귀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과자나 사탕이라도 사달라고 조를 요량으로 아버지 팔에 힘껏 매달렸다가 아버지가 너무 매정하게 뿌리치는 바람에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언젠가 술을 많이 하시고 귀가한 날 아버지는 잠들어 있는 딸들을 깨워 당신 뺨에 뽀뽀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했다. 아직 너무 어렸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쟤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순댓국을 한 수저 뜨다가 아버지가 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특히 저 매부리코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다. 순하고 텅 빈 눈빛으로 수줍은 듯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노라니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정말 있었던 일인지 내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기대가 크면 오해도 커지는 법. 냉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던 오랜 세월 내내 아버지는 그저 서툴고 게을렀을 뿐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에 짓눌리고 험한 세파에 시달리던 온순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봄비에 떨어지기 시작한 연분홍 꽃잎들이 순댓국집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때는 가지마다 환하게 피어나던 여린 꽃송이들이 그렇게 서둘러 생을 마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한번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이치라고 들었다.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벅차서 아름답듯 사라지는 것들은 떠나는 것들은 애달파서 아름답다.